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베트남의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이 대난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6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트로 이상해가지고 네. 뭐 이제는 그냥 신경 안 쓰게 되더라. 그냥 무작정 5가지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냥 5가지라 했나? 그냥 5가지라고 그랬어. 뭐 어쨌건 뭐 듣다 보면 알게 되겠고 제목에 적혀 있으니까. 뭐 5가지인데 좀 이상해가지고 5가지 진짜 뭐 베트남 진출 기업이 뭐가 필요할까요? 5가지면 뭐 돈, 뭐 환율. 아 좋죠. 뭐 그런 거. 사람. 네. 뭐저 이자. 이자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한국말 이자가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 있잖아. 이율. 뭐였지? 라이서? 이율인가? 이율. 아 그렇죠. 또 뭐 있을까? 정치. 뭐 있죠? 경제, 사회, 음식, 음식.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또 제가 또 저번 방송 이어가지고 네, 지난주 방송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지난주 방송 이어가지고 또 관세 사실은 원래 5가지 알아야 되는 뭐 관세 관련 5가지인데 네. 엄 사장이 그냥 아니 근데 우리 해가지고. 제가 예. 우리 출연해주신 게스트분께 받은 게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 실제로 보셨습니다. 관세에 대한 게 아니라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 또 딴 거 보세요. 풍수질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 좋죠. 풍수질 이런 것도 네. 사실은 뭐 중국 사람들은 이거 되게 중요한다며 아직까지도. 배산임수. 아직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박정보투. 중국에는 집을 지을 때 네. 그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풍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집 이렇게 문은 어디로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집이 깡통집을 주잖아요. 중국은 안에 아무것도 없이.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뭐 색깔을 뭐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아파트 계획 들어갈 때부터 다 풍수 이런 거 공부했어야 돼. 중국 가서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조선의 풍수 이런 거 해가지고.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그런 거 해서 믿습니까 그런 거? 저는 뭐 믿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믿는 게 그게 무슨 그 종교나 주술적인 의미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뭐죠 남향에 집이 있고 그래 뭐 그건 그런 거 있어. 예전에 집에 고음팡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 그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건 있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베트남 더우니까 북향이 선호된다. 선호된다. 그러면 겨울에 또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추워야 되고. 그렇죠. 사실 그게 풍수질이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 가지고 뭐 귀신이 나오니 뭐 조상을 뭐 이런 거는 잘 안 믿는데 좀 그런 거 있지 않냐. 물이 가깝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가까우면 산책하기 좋고 그렇죠. 산이 가까우면 등산하기 좋고. 배산임수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죠. 저는 산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산은 뭐 가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고. 보라고 보죠. 산은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날 먹고 가면 큰일 나고. 그래서 뭐 잘 지냈어요라는 얘기를 뭐 다시 합시다. 지금까지 가본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치악산. 치악산. 어. 지금 가본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치악산이에요? 아닌가? 한라산 중턱은 가봤으니까 한라산 이렇게 해야 되나? 본산은 한라산이 제일 높고 진짜 본산은 그리고 치악산은 예전에 제가 등산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길을 한번 잃었는데 그 산 찜승이 내려오는 길로 집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힘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멧돼지 똥이 있고 뭐 그 밧줄이 달렸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밧줄에 10만이 아저씨들이 그 줄 타고 내려가는 밧줄이었는데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치악산은 옛날에 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 높은 산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제일 가본 산 중에 높은 산이 빠이시빵. 빵시빵. 그렇죠. 3143인가? 그 등산은 걸어간 건 아니잖아. 아니 걸어간 부분도 좀 있지. 에이 그 앞에 그 케이블카 타려고 100m 올라갔다면 등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난 가본 데가 그렇다는 거죠. 빵시빵. 겐팅 아일랜드 높은데. 거기가 한라산 높이 되나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꽤 올라갔거든. 그렇겠네. 그런 거까지 따지면은. 뭐 겐팅. 있다. 더 높은 데 있다. 어디? 더 높은 데 있다. 그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라고. 거기가 그 해수면부터 치면은 가장 높은 산. 높다는 산이죠. 한 6천 되는데. 거기가 이제 네, 그 지구상에 마우나케아. 존재하는 가장 높은 산 아닙니까 그쪽이? 그렇죠. 그 하와이에서 그 스키를 타는 곳. 높아요? 마우나케아 높습니다. 한 6,000m 될 겁니다. 눈이 와? 겨울에는. 겨울에? 네. 하와이에 더운 거 아닙니까? 6,000m니까. 킬리만자로 같이 고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몇 도 높아지죠? 거기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데죠. 그게 무슨 법칙입니까 그게? 그거는 뭐야, 어떻게 알아 그걸? 있지 않아? 그럼 뭐 잠깐만 좀 찾아봅시다 잠깐만. 뭐 그런 걸 또 찾아보고 계십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무슨 제가 이과 나왔는데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잠깐만 온도가 올라가면 뭐, 고도가 올라가면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법칙. 제가 구글에 그대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또 이게
굉장히 나올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쳤을 때 법칙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칙 있지 않을까? 뭐 이건 뭐 법칙이 아니라 없으면 내가 만들려고 오늘 밤에. 그래 그러면 2%의 법칙. 뭐 좋죠. 2%를 하지 말고 좀 2%로 가면은 이게 외국 사람들 안 먹히니까. 네. 뭐 제임스 리의 법칙 이런 거 하면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무슨 뭐 있지 않나 이거 무슨 베르누이의 법칙 이런 거 아닌가? 아니 베르누이 뭐지 그거? 하여튼 뭐 있었는 것 같아. 아씨. 우리 그 이게 안 좋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저기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간단한 서두를 짧게 치고 뭐 근황이랄 것도 없죠 사실은. 없죠 그렇죠. 저희가 1시간 전에 근황 얘기했기 때문에 요번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번 방송은 그 저희 또 관세사 네, 김 여사님 모시고 준비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최초 증서 있는 분을 모셨고 했기 때문에 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트로는 좀 짧게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는 정도면 더 합시다. 뭐 어떻게 간단하게. 뭐 하게 있을까? 뭐 있을까? 아 원목 식탁 어떻게 됐어요? 전 그거. 원목 식탁 배달 받았습니다. 네. 그 안 먹어요? 이사 어떻게 하려고 다시 또. 거기 이제 이제 뿌리를 네, 박았으니까, 빨리 박았으니까. 뭐 최소 10년은 박아놔야지 뭐 집값이 오르든. 집값이 3배가 뛰었다. 갔냐 안 가냐? 10년 살냐 안 사냐? 무슨 말이죠? 지금 당신 집값이 3배가 뛰었어. 아 지금 당장? 당장. 아 그러면 선절하고. 뭐 거짓말합니까 저거? 10년은 못 살아. 어? 3배가 뛰겠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해서 갑자기 네. 옆에서 뭐 유전이 터지거나 온천이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아 그렇죠. 온천이 터지진 않고 뭐가 터지면 좋을까 거기서 예를 들면. 뭐 화산이 터질 수도 없고. 뭐 뭐가 있지? 하여튼 뭐 터졌다. 그 호수 밑에서 막 기름이 올라온다. 네. 그래서 갑자기 집을 팔라. 아 그럼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러면. 3배 준다면 팔고 팔고. 다른 데 3개 가져가야지.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뭐 서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본론으로 시작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시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제목은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 관세. 그 부끄러운 낯가리는 뭐였지? 낯가리는 김 여사님. 낯가리는 김 여사님 모시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김 여사님.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낯가리는 김여사입니다. 졸지에 이제 부끄러운 김여사로 될 뻔했지만, 네, 낯가리는 김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그 예. 주제로 베트남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주제를 주셨었는데 네.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진출 기업들이 알아야 할 5가지인데 앞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기업이 이제 알아야 할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요거 말하면은 이제 저 나중에 이제 베트남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입국에서 제지당해서 근데 베트남 뒷돈 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 이제 제조 진출하시려면은 아마 뭐 EP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조 진출 기업 유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조기업들 이제 하면 면세 제도라고 하는 게 영원한 숙제처럼 이렇게 딸려 있는데 그 면세 제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접 수출입 제도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거래하는데도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기는 또 희한한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가장 잘 보셔야 할 2020년에 이제 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개정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 저희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주제 중 하나죠. 이게. 그렇죠. 우떼머. 아, 언더테이블. 우떼머로 말씀하시는 머니.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이거 미드 같은 거 보니까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언더테이블 머니가 약간 그 콩글리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이게 콩글리시인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서는 근데 이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떼머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 그럼 뭐라 하지? 그러니까 보일러 이렇게 그 베트남 보일러. 베트남 말로 이렇게 그 와이로 와이로. 비슷하네. 와이로. 이게 건가 이거? 그 뭐였죠? 그 이규보 선생님이 그 예전에 뭐였지? 와이로가 뭐 개구리 와자에 뭐 옛날 제가 와이로라는 표현을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와이로의 어원이 무슨 뭐 한자에 있는 뭐 여기서 왔다라는 그런 뜻문도 있었고 일본어에서 왔다 네. 한국말이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간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게 닭도리탕이 뭐 일본말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한국말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약간 이런 닭도리탕이
그래? 도리가 일본어기 때문에 그래서 닭 볶음탕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찾아보시면은 이 닭도리탕이 원래 한국말에서 온 게 맞다라는 그 의견도 오. 분분해서 굳이 이걸 닭볶음탕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고요. 약간 이런 맥락으로 근데 그거는 한국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뭐 반백년 썼으면 네. 그게 한국말이잖아요, 사실은. 베트남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 뭐 프랑스어 예를 들면 그 살라? 살랏, 뭐 빠잉미니 뭐 이런 거에서 네.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그렇지. 지금은 살라도 바꾸자고 해서 뭐 좌우볶음 좌우볶음 뭐 좌우면 좌우젓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안 되고 사실은 그렇죠. 좀 그래서 좀뭐 Y로는 이제 순수한 우리 표현 정도로 봐도 되죠. 사실 한국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쓸까요? 한국 사람들이 와이로라는 표현이 이게 그렇죠. Y로 베트남 말로는 허일러. 허일러. 그렇죠. 비슷합니다. 이게 표현하기가 참 입이 장갈게요. 이게 감기는 표현 네. 자체가. 웃대머라는 참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더테이블 머니죠. 그래서 방금 좀 그 요 부분 말씀하시면 좀 입국 제지당할까 걱정하셨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미 저기 코로 펄을 맞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베트남 정보부가 우리 방송까지 그렇죠. 감청하지 아, 네. 않는다. 아, 다행입니다.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저희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했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뜬 소문도 얘기하고 꿈에서 꾼 얘기도 꿈에서 하고. 꾼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꿈을 꿀 뻔했는데 이게 큰일 날 뻔하다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감시가 들어올라나? 한 2만 명씩 들으면은 지금 2만 명씩 듣는데? 아니 그거 말고 구독자가 구독자가 2만 명 되면 한 40만 명 정도 들을 때 그렇죠. 40만 명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방송이 되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 어느 집에 똑똑똑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깡싹 깡사 감독님 깡사시 아니죠? 이제 그 친구들 아마 정장일 걸 겁니다. 그런 아, 제복 같은 게 아니고 이제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좋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한국도 그랬고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그 범죄 현장 이런 거 범죄 현장, 그렇죠. 최민식 씨도 야, 이제 임마! 이거 엠마 내가 사장이랑 이제 이거 하는 것도 다 옛날도 다 있었고 사실은 그렇죠. 또 지금도 뭐 한국은 그 김영란 씨법 이제 그 뭐죠 그 이제 부정부패 방지법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없어졌던 하지만 사실은 이게 베트남에서는 많이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만연하고 해서 좀 이걸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통관. 이제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와이로의 8알은 그쪽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회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랄까요, 저희가 뭐 소방에 문제 생겼다, 뭐 당신 집 문제 생긴 것처럼 건설회사에서 한 번만 쓰면 되거든 돈을 그런 거. 한 번 넣으면 끝나는 건데 한 번 넣으면 끝나는 건데 사실 이 수출입 같은 경우는 매번 매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은 네. 베트남에 수입할 때 뒷돈문화가 정말 사실인지 이미 이제 아시기 때문에 네. 사실이고 최근 이제 요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 그 베이지색 제복 입으신 분들 많이 보시나요? 그렇죠. 깡싹 네, 깡싹. 그 경찰, 네, 네. 공안 많이 보시잖아요. 교통 네, 교통 경찰 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어디 가는데 뭐 베트남 현지인이 또 걸렸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현지인이 제가 보는 찰나에 지갑을 열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 공안조차도 지갑을 열고 뭘 받으려고 했을까요? 신분증을 받으려고 했겠죠. 아, 신분증. 네. 네, 그렇죠. 신분증이라고 하죠. 네, 신분증도 받을 그렇죠. 수도 있고 이제 뭐 네. 신분증과 더불어 이제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옷데모 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보통 저희는 UTM이라고 말하는데 네, UTM 이요. 옷데모로 표현하도록 현지화 하겠습니다. 표현으로, 예, 현지화 옷데모. 표현으로. 제가 옷데모 네. 당연히 사실이고 아마 이제 많이 다뤄보셨다고 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관세 분야에 대해서는 옷데모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통관 수수료가 뭐 얼마다 했을 때 그건 웃대머를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고 웃대머를 고려해서 통관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물류사나 이런 데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럼 이 같습니다. 웃대머는 통관 수수료를 비율로 책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웃대머를 매기는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요거는 근데- 모든 게 답신가요? 웃대머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요새 관세청도 이게 대면으로 잘 통관 신고 안 합니다. 요새는 네. 베트남도 이제 전자적으로 전자 많이 하죠. 전자 신고로 많이 하는데 전자 신고에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웃대머가 조금 발생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제 한국인들 특성상 물류 빨리 빼가지고 빨리 제조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빼주세요. 급행료라고 하는 그런 웃대머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상에 이제 뭔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조금 부족한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요거 좀 빨리 빼주세요 하는 그런 웃대머도 생길 수 있고요. 웃대머의 종류는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 되게 많죠.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제가 저번에 여권 만들 때 네. 비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놔두고 와서 제가 사진을 두고 왔거든요. 사진을 두고 오니까 그때 밤 대구에서 비행기 떨어지면 이게 1시 정도 되거든요. 1시 반 정도 이제 이렇게 사진이 없다. 사진 찍어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뭘 종이를 막 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비자 종이를 쓰라고 탁 주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탁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종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지갑을 싹 보더니 막 툭툭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성의 표시를 해라. 그냥 이렇게 이런. 여기 그 종이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봉투에 딱 돈을 그쵸. 줬죠. 하니까 갑자기 얼마를 줬습니까? 그때 제가 한 20만 동 준 것 같아요. 한 만 원 정도. 얼마 안 줬는데. 얼마 안 줬는데 한 그걸 주니까 약소하시네. 왜냐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시간이 1시 반이니까 더 이상 추가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없고 자기도 빨리 이제 해야 되고. 오늘 되고. 이제 클로징 해야 되는데 중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니까 그럼 처음에 막 아이고 뭐 서류 내가 써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막 서류도 안 주려고 하고 막 사진도 안 찍어주면서 막 그럼 사진 찍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진값도 따로 받더라고. 신호 사진값 그냥 공짜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굳이 그 급행료를 이중으로 줄 필요 없잖아요. 그 사진값 따로 줬다니까 그런데. 아 따로 줬어? 그러니까 그 밑에 약간 그 좀 한국말로 뭐죠? 그 어시스턴트고 그 좀 나쁜 말로 시다 같은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그 친구가 사진값을 달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사진값을 그때 5,000원인가 줬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줘가지고 뺐었는데 많죠. 하여튼 이거 말씀드리는 게. 네, 여기 네. 보면 공무원들 월급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는데 보면은 그 고가 의리의리하게. 아파트 살고 그다음에 네. 다 뭐 BMW, 벤츠 이런 거 몰고 다니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허가 비용 아닙니까? 허가 비용. 허가 도장 비용, 비용, 도장 네, 비용.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친근함의 표시겠죠. 관계의 표시 같은 그런 그래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베트남인이라면 저는 관세 공무원 했을 것 같습니다. 세관 공무원은 아우,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자리라 가지고. 네, 아우, 저도 만약에 하면은 저도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잘할 수 기분이 있죠, 많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그 예전에 기억나는 거 저희 그 양프로 양프로가 왜? 그 양프로 거기 다닐 때 네. 그 예전에 친구 한 명이 특성업체에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기억하죠. 네. 그 친구가 이제 공항에 한 번 나오면 이제 그 세관 직원들이 이렇게 몇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가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들어갔다 오거나 네. 외국 출장 갔다 오면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가지고 또 뭐가 오는 뭐 들고 오는 거 없냐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좋은 게 오겠구나. 오거나 해서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대우를 네. 받는데 한국에서는 또 블랙 그 리스트 관리가 되고 했다고 그렇죠. 얘기를 왜냐면 네. 너무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밀수하는 친구 블랙리스트 관리에 걸리고 약간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친구.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퇴사하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쫓아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보면 그때 뭐 그런 한국에서 물류하는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관세 공무원들 이렇게 한국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연수도 보내주고. 네, 그렇게 친근함을 많이 표시하면은 만약에 이제 보통 전자제출이긴 하지만 이제 한 번씩 세간에 대면으로 뭔가 서류를 진짜 제출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창구에 이제 제출 안 하고 진짜 거기 일하고 있는 친구들 방에 들어가서 거기 책상에 이제 놓고 볼 깜냥은 된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관세에 대한 컨설팅을 하실 때 네. 진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대로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사람 성향도 다 다르듯이 요 세관 공무원들도 성향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뒷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뭐 바로 이제 제시를 해서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제시했는데 요게 이제 좀 불쾌한 거죠.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지갑부터 꺼내는 사람도 또 싫어하는 경우도 그런 있죠.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 나는 이제 이렇게 케이스 보지 바이 마. 케이스 이런 게 있죠. 네. 큰 돈을 주면 됩니다. 거절하기엔 큰 돈이. 거절하기엔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약간 한국 분들이 너무 급하게 뭐 하려고 하다 보니 그쵸. 그러면은 이제 예. 비용 급행료라고 하는 네. 법에는 없는 급행료의 비용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절대 타협 없다 그러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서구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접대도 잘 안 받고 사실은 네, 뭐 그런 네, 게 없죠. 회계 처리상에 그런 게 없기 네.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안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문제가 생겨도 그냥 진짜로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리면 되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좀
한국 분들을 유독 좋아한다. 한분들은 다 똑같이 그냥 어쨌든 간에 급하니까 빼야 된다고 해서 돈을 주다 보니 요건 정서상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워낙 미국 쪽은 서류로 많이 얘기를 원래 하니까. 업무를 했었고 그 서류상에 뭔가 증빙이 안 남거나 하면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예전 저희 나라도 보면은 한국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사람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뭐 사람 대할 때 정으로 좀 대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잘 이렇게 하자 우리 좋은 친구처럼 하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달리 이제 한국 업체한테는 더욱더 반색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지 않냐 생각 들어가지고. 베트남 뒷돈이면 다 해결되나요? 뒷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관 공무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뒷돈 물론 해결은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같이 이제 세관 공무원 여기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돈은 뭐 통관 팀한테 주고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심사팀한테는 돈을 안 줬어요. 기분 안 좋거든. 네. 그렇게 하면은 우선 통과는 되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심사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런 거 받은 게 없는데 우린 몰라. 너네 법 안 지켜서 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하기 힘든 큰 돈을 주면은 제가 된다. 네. 그러면 이 마진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거 들고 와야지. 그렇지, 마진이 많이 남아. 많이 나면 그렇죠. 이제 제가 의약품 같은 의약품, 필러니 이런 거 큰일 나고 사실은 문제니까. 근데 네. 여기도 보면은 다 뒷돈 받고 되게 사실 부패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업체가 뭐 법을 몰랐다고 해서 못 지켰다 이거는 절대 공무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철퇴 맞는 소리인데 뭐 만약에 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 했다 할지라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칙 뭐 과태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적은 돈으로 사실 웃대머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게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웃대머를 낸다고 칩시다. 근데 네. 그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사실 회사 내에서 회계 원래 회계 처리상 이렇게 명확한 출처가 없는 거는 세금을 미인정 세금이라고 해서 22%가 매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불로 이제 웃대머를 냈다 하면은 거기에 1,000불에 22%는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220불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 계산서를 또 사고 팔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또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그런 물류 통관 쪽을 껴가지고 그것까지 웃대머로 포함시켜서 묻어서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사로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네. 여기 현지에 있는 세관 공무원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연례로 인사 뭐 감사 인사나 그리고 뭐 세미나 때 만날 때 그때 명함 나누면서 좀 조언을 바란다 그런 거지 별도로 막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생각보다 뒷돈은 합리적이긴 한 게 저도 예전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다닐 때 큰 돈 주고 빼라고 했는데도 이제 이쪽에서 억셉트를 안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진짜 안 되는 거는 여기도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주기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육로로 있는 국경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실은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국경에 있는 데들은 뭐 돈 좀 주면은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저희가 주로 상대하는 예를 들면은 하이퐁 그쵸, 아니면은 해상이라든지 에어로 뜨는 세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도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막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특히 이제 예. 업체들이 저한테 최근에 연초에 많이 물어보시던 게 중고 수입, 중고기계 네. 수입, 그거 이제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카더라가 여기 소문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진출하셨던 분들은 아 이거 플레이트도 가리하고 택가리 하면 된다. 택가리도 하고 네. 그다음에 페인트도 새 걸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뒷돈 좀 쥐어주고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희한하게 다 알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거는 금지로 딱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UTM 우대머 준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돈으로 푸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건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 같은 경우 진짜로 이제 그 포닝 업체가 뭐 좀 세관 쪽에 굉장히 그렇죠. 좀뭐 안다고 하면 뺄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그거 같은 경우 리스크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쵸. 하고 사실은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한번 있었거든요 주위에 네. 뭐 몇 년 전이죠 사실은 3-4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여기 업체분이 뭐 건설 장비 이런 거 수입을 하실 때 그 택가리를 했어요 플레이트를 갈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티가 나요 그게 이게 뭐 2014년 연식인데 플레이트 참 작은 상태 보면 이게 안 굴러갈 것 같거든. 이 공무원들이 네. 또 그냥 보면은 이 전선줄에도 저는 몰랐는데 전선줄에도 그 CE 마크 해가지고 이제 날짜. 네, 제조원 제조원으로 맞죠. 새겨지고 플레이트만 간다고 해서 다 눈속임을 할 수가 수는 없어요. 없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됐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중고 장비, 중고 기기 네. 같은 경우 다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졌죠. 어려워지고 점점 더 좀 여기도 네. 그런 의식이 아마 개선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법은 조금 좀 정량으로 지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예. 같은 게 그리고 어쨌건 간에 뭐 여기도 또 외국 사람들 이제 좀 돈도 짜내야 되고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단계가 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뭐 사실은 뭐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언제까지 날림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친구들 정식으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장 같은 경우 하면은 이게 뭐 중국산 장비 10년 넘은 거 어떻게 좀 들어올 수 없냐 뭐 있다고는 들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 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그 거죠. 뒷감당 네. 문제 생기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또 그 겉에서 아니 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냐. 그거는 니네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거는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법상에 금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그 업체 잘 찾으셔서 뭐 들어오셨다고 해도 뭐 다시 뭐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1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뒷돈은 있다. 네, 뒷돈은 존재한다. 빨리 하려고 하면 필요하고 허가를 또 받으려고 하면 또 필요하다. 아 그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네. 저희가 정식 통관 딱 기간 안에 물건이 빠지긴 해요, 근데. 그거는 법으로는 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해줍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실무적으로. 네, 우선은 해주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뭐 수입을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제 수입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늦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도 수입할 때 이렇게 신호등 제도가 있거든요. 초록색 불, 그 다음에 노란색 불, 빨간색 불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이 사람은 성실하고 잘 신고를 해서 초록색 불로 갔다 이러면은 프리 패스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노란색 불이나 빨간색 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 신고도 이제 뭐 막힐 수도 있고 지연이 되는 그건 문제여서. 네, 그거는 뭐 업체가 어떻게 뭐 신호등 불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수입할 때 돈을 웃대머를 물어야 된다고 치면은 이런 거는 또 오피셜한 금액이 이제 그쪽으로부터 연락이 오나요? 얼마를 줘라. 근데 보통 암암리에 이제 단가표가 있는 거예요. 암암리에 이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세관마다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이퐁세관, 네, 그런 거에 따라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큰 거 딱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때 건강기능식품 키로당 얼마, 예를 들면 화장품 키로당 얼마 이런 거 같은 네. 경우는 워낙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들어보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큰 한인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냉장 식품 같은 경우에는 요 수입 통관하기까지 원래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냉장 시설이 여기 그렇게 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뭐 빨리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품목군 같은 경우에는 웃대머가 이제 거의 발생이 되지요. 네. 그렇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바나나 우유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은 4,000원씩 줘야 된다. 안 사 먹습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네. 짜요짜요 하나 먹으려고 하면은 아니 나 그건 모르겠는데 요새 샤인머스켓이 마트에 올라와 있는데 한 송이에 3만 원씩에? 원래 근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고가인데 비싸요. 한국에서도 비싸요. 3만 원. 아, 그래요? 네, 그 품종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물건 넣으면 더 비싸지. 그래서 너무 비싸더라고. 네. 샤인머스켓이 그게 원래 한국 품종은 아닌데 네. 최근에 그 네. 농촌 이렇게 좀 개발을 고부가 가치 위해서. 산업으로 해서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많이 심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번 폭락을 한번 했대요. 너무 나 그렇게 들었는데.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뭐 폭락은 뉴스상 얘기고 나는 비싸게 사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한 송이 3만 원은 너무하잖아. 네네. 맛있잖아. 샤인머스켓이 맛있어요. 네. 신선한 청포도. 맛있어요. 네, 그거 청포도 진짜. 맛이라서. 이렇게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샤인머스켓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베트남 제조 진출 기업 유형. 베트남 제조 진출 기업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라는 질문입니다. 그 유형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EP 기업. EP 기업. 네, 맞죠. 이제 보통 유한회사, 저희가 주식회사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회스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제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이제 처음 업체한테 EP 기업이시냐 아니시냐 요거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EP 기업이 아니시다 하면 EP 기업 중에 그냥 일반 제조 기업이시냐 아니면 또 인가공 기업이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P라고 하는 게 이제 영문으로 풀어보면은 익스포트 프로세싱 엔터프라이즈, 즉 수출 가공 기업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출 가공을 위해서 이제 뭐 투자 당시에 EP 기업으로 지정받으시면 그게 이제 EP 기업이 되시는 거고 뭐 한국에서 좀 뭐 이런 유사한 유형을 빗대자면 보세 공장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보세라고 하면은 세금을 보류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세 되거든요. 의류랑 좀 다른 거죠? 보세 의류요? 네, 그거 네, 요런 개그 네, 이제 이해가 근데 되네요. 보세가 그 뜻 아니야? 세금을 보류해 준다고? 그래서 싸게 판다고 보세라고 하는 거 그럼 아닌가? 보세샵이 그래서 보세샵이야? 모르겠어. 잠깐만. 저도 그거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뭐 왜? 저도 왜 보세 의류는 그런 의미인지 좀 생소한데 우선 주정 같은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보세, 즉 세금을 보류해주는 그런 공장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요 EP 기업은 사실 수입 신고할 때도 조금 다르게 이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관부가세를 이제 면제받으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식으로 베트남 세금이 발생하는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세금을 발생되는 지역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관부가세가 발생이 되고요. 이 보세구역에 있으면 관부가세 발생 없이 뭐 제조 활동도 하고 가공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러면 EP 기업이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만약에 뭐 수입 원재료를 네.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관부가세가 발생이 잠깐 보류가 되는 거죠. EP 기업이 되게 까다롭네요. EP 기업은 이거는 투자법상에 먼저 투자하실 때 결정하는 거고 옛날에는 EP 기업이 이제 쉽게 지정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EP 기업으로 원래 하려면 EP라는 말이 수출 가공을 위해서 이제 받는 기업인데 이게 EP로 지정 받으셔도 사실 베트남 내수로 이제 판매하시는 업체들도 많고 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많이 이제 좀 의견이 나와서 EP 기업이 최근에는 조금 받기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때 웃대모가 필요한
판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세금이 보류된다는 거고 세금이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수출.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네. 예전에 제가 복사기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네. EP 기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견적서를 따로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인 회사에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래요? 달라요. 그 물건 들어간 견적이. 그래서 저도 뭐 듣기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그게 뭐 그때 저희 팀장님께서 이게 뭐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네. 일반적인 회사는 견적을 주면 안 되고 EP 기업이니까 다른 견적을 줘야 된다고 그때 하시던데. 베트남 내에서 하시는 거면은 네. 이제 보세 즉 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마 부가세가 없이 네.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공단에 따라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보통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런 관련 법에서 특정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뭔가 EP로 지정받으면 그거는 이제 뭐 관부가세를 뭐 보류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FTG라고 해서 프리 트레이드 존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무역 지대로 보통 EP 기업은 FTG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류 연한은 뭐 처음에 뭐 2년이든 3년 이렇게 정해진 그거는 없고요. 그냥 EP로 지정 받으셨으면 그건 되시는 거고 나중에 EP를 이제 안 하시고 만약에 내수로 이제 전환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보세 지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수입하실 때 이제 관부가세 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EP 단점도 있나요? EP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EP 단점은 제가 넌 EP 기업인 제조기업하고 인가공기업 같이 묶어서 요 제조기업들의 영원한 숙제 면세 제도에 대해서 좋다.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제조 진출기업 유형은 EP가 있고 아니냐? EP가 아닌 거는 임가공이냐? 제조냐, 이렇게 먼저 구분이 되어 있고 제조기업, 인가공기업도 사실 수입할 때 관부가세 내야 되는데 요 관세법상에 또 뭐 이제 수입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 즉 EP에 준하는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수입 당시에 관부가세를 또 면제해주는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 인가공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부가세 내는 건 아니고 뭐 수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면제받고 안 하고 이런 케이스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진출기업 유형별 특징도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인가공이랑 얘기를 안 하셨고 EP 기업은 정리하자면 이제 그 세금을 보류해준다. 그래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EP 기업하고 넌 EP 기업의 큰 차이는 보세 FTG 존이냐 아니냐 요걸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EP 기업이 아니고 넌 EP 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제 기본 원리는 원래 수입할 때 관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보세 의류를 찾아보니 그 보세가 맞네요. 맞아요? 네. 그게 예전에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옷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 의류라는 게 이제 보세 기업에서 나온 의류다. 의류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외국 수출용이니까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했대 예전에는. 거기서 나온 말이 보세 의류래요 지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블로그 방금 찾아봤는데. 제가 드립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유익한 정보였어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지금은 보세가 지금 싼마의 상징이 됐는데 예전엔 그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제조 기업들의 영원한 숙제 면세 제도. 네. 첫 번째 제조 기업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하셨는데 면제인가요? 면세인가요? 면제 아니면 면세 이렇게 둘 다 면제 제도가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면제 제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베트남 관세법상에 면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면제 제도가 뭐냐면 수출할 때 이제 수출 물품 만들 때 모두 다 베트남 원재료로 쓰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중국산 원재료도 수입해야 되고 뭐 한국산, 일본산 원재료도 수입해서 베트남 내에서 뭐 조립을 하시거나 가공을 하셔가지고 수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출 목적으로 제조 가공되는 수입 원재료라고 하면 면제라고 하는 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면제가
그냥 수입 당시에 면제로 이제 마무리되느냐? 그건 아니시고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그 조건이 이제 3가지 조건인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내에서 제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베트남 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을 꼭 하셔야 되고요. 내수로는 안 되나요, 그럼? 내수로는 사실 내수는 부가가치가 판매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면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꼭 수출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제를 해주는데 조건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면제 받은 뭐 수입 원재료들이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매년마다 이제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감사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가 이제 면세 제도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핸드폰은 삼성 EP지 않아요? 네, 삼성은 네. EP 기업인데 삼성 EP. 이제 보통 이제 삼성에서 만약에 핸드폰을 제조를 하고 수출을 그 수입된 원재료를 통해서 제조하고 수출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베트남 내에 내는 세금이 없는데 다 삼성이 100% 수출하면 좋겠지만 내수로 베트남에 이제 판매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내수로 만약에 판매하시게 되면 관부가세를 내셔야죠. 그래서 수입 당시에 면제 받으셨던 토해내야 관부가세를 토해를 내야 되죠. LG도 EP 기업인가요? LG 전자는 EP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EP로 제가 네. 알고 있고. LG가 힘이 없는 건가? 그거는 아니고 아마 진출할 때 어떤 전략에 따라서 아마 내수 위주로 물건 판매를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사실은 고려해서 진출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것 삼성은 같습니다. 사실은 뭐 내수 판매도 하지만 주로 일단 위치 자체가 다들 수출 위주로 네. 하시니까 EP가 수출 다 해버리고 이를테면은 베트남 내수할 거는 중국에 수입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중국에서 수입할 때 이제 또 휴대폰에 대한 뭐 만약에 세금이 또 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순히 세금만 붙는다고 해서 막 지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중국이 옛날에는 다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옮기시는 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진출을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베트남 임금이 싸서 이 싼 노동력을 가지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많이 하시는 거죠. 뭐 그 훌륭하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네. 삼성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삼성에는. 네, 아마 그냥 단순히 세금 문제라고 해서 진출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 뭐 그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가 여기서 뭐 이제 관세가 얼마 이런 것도 계산하시겠지만 뭐 많이 보시겠죠. 세계 정세도 보셔야 되고 정치적인 관계도 보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분이 예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질 줄 알고 베트남에 공장을 내셨다라고 예를 들면 했으면 이게 대단히 수혜를 많이 수혜를 받아보셨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사장 승진하셨을 건데 뭐 그까지 보셨겠네. 10개년도 좀 다르긴 하고 아까 좀 궁금한 게 임가공 업체가 정확하게 정의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임가공 업체라고 하면 이제 외국에서 보통 외국에서 제조는 하고 싶은데 그 뭐 베트남 현재 이제 제조 시설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 가공을 위탁을 OEM 같은. OEM 같은 거입니다. 근데 OEM 시에 이제 위탁자가 원부자재는 다 공급을 하는. 본인이 사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임가공 업체는 순전히 조립만. 뭐 가공비만 수취하는 거를 법상으로는 임가공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코나 이런 데 사는 것도 임가공인가요? 타코가 어떤 시스템? 자동차 회사. 어떤 시스템으로 CKD.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임가공이 예를 들면 여기서 옷을 생산하는 건 제조고 예를 들면 옷을 생산하는 원단을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이염을 한다거나 이제 예를 들면은 원단에 프린팅을 박는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원단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려면은 물건을 여기서 제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직접. 그런데 프린팅이라든지 이제 염색 비용 같은 경우가 비싸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제 임가공 맡긴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건가요, 그러면? 그거랑은 좀 다르고 이제 보통 임가공을 유상사급, 무상사급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유무상사급으로 하는데 유상사급은 그 위탁 받은 업체가 원부자재를 사야 됩니다. 원부자재를 사서 가공하냐 아니면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위탁을 준 사람이 그것도 보내는 거예요? 그 원부자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가공 기업이라고 법상으로 하면 무상사급, 즉 진짜 순선이 임가공만 하는 그거를 임가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임가공 기업이 다 물품 사서 가공해서 판다라고 하면은 제조기업 네, 인가공비만 받지 않잖아요. 그 어쨌든 구매 비용 구매 비용도 비용, 다 포함된 뭐 가격을 창고 받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제조기업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게 그러면 좀 관세법적으로 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면 임가공 기업 같은 경우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우선은 법상에 이제 면제 제도가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해야 하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주는 건데 제조기업에 대한 그 면제 규정하고 인가공에 대한 면제 규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으로 면제를 받냐 인가공 기업으로 면제를 받냐 그게 이제 면제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면제 얘기가 좀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제품 기업 무대 정책 이런 게 많이 베트남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연계돼 있는 건가요? 소제부품에 관련 소제부품 만약에 우대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막 뭐 하이테크 뭐 기업들한테 네. 뭐 면제 주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제조 수출 면제랑은 또 다른 면제 규정으로 관세법상에 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부분이어서 뭐 하이테크 기업이 몇 개 들어오겠어요 사실 아직 뭐 지금 아직 네.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이걸 제가 자꾸 인가공을 여쭤보는 게 주위에도 그 되게 크게 피해를 보신 네, 사장님 네, 한 분 네. 계세요. 예전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가공업이나 그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원단을 사와서 여기서 이제 프린팅하고 네. 이제 원단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원단 공장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인가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번 그게 뭐 좀 이제 법 관련해서 좀 그게 제조로 들어갔는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프린팅을 사셔가지고 네.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제조이신 거고 그거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네.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금을 굉장히 크게 맞으셨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법 관련해서 이제 그냥 이제 네. 인가공을 준다라고 하면 네. 뭐 그냥 뭐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하든 아니면 우리가 원부자재를 주던 보통은 그냥 실무상으로는 다 인가공이라고 하지만 네. 네, 법상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다른- 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저 주 계신 분이 그때 벌금이 아닌 것 같아 공장에 넘어가셨거든요. 약간 이것 때문에 벌금이 공장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아유 또 이 야반 도주 야반도주까지 각이네. 아예 지금 계시는 분이 그때 다 청산하셨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이제 그 세무 회계 보는 친구가 약간 그 관련 소스를 약간 국세청에 줬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부가 그분께서도 이제 어쨌건 사장님이시니까 100% 다 네. 내용을 아셔야 되지만도 어쨌건 뭐 세법 개정이라든지 뭐 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100% 다 대응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인가공에 네. 대해서 하나 또 안내 드릴 점이 인가공 이제 하면은 계약서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베트남 내에서 인가공 계약서상에 들어가야 할 법적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상에 뭐 이런 항목은 꼭 넣어라라는 이제 법적 규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하실 때 그냥 기존에 뭐 폼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베트남 내 계약자랑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식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또 저거. 베트남 이 면제제도 활용을 위해서 업체의 주의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사실 면제라고 하면은 뭐 수입 당시에 이제 면제 딱 되고 손 띄면은 참 좋은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제조 그리고 네. 수출 그다음에 보고서 낼 거. 이거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면제가 확정될 때까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이 상담 오시는 게 우리 면제 받았는데 나중에 뭐 심사 나오러 보니까 다시 토해내라고 하더라. 이런 게 어딨냐 하지만 면제가 그냥 뭐 바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고 무조건 뭐 단게 달콤한 유혹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듯이 예, 이 면제 제도도 뭐 수입 당시에 이제 달콤한 유혹이지만 나중에 꼭 대가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품목이라고 하시면 어떤 품목? 어떤 품목에 대해서 면제가 있다가 나중에 안 바뀌고 뭐 이런 거 법이 바뀐다거나 예를 들면 법이 바뀌면은 이제 네. 법 시행일
달 이후로부터 이제 그 보통 적용이 바뀐 되는데. 법으로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제조하고 그리고 수출하고 그다음에 매년 그 정산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잘 내시고 그거에 따라서 정산이랑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거치시게 되면은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뀌면은 공지를 주나요? 아니면 사실 공지를 세관에서 뭐 지침, 레터나 디시전으로 되게 많이 주는데요. 근데 한정돼 있어서. 편지 그리고 사실 베트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베트남 친구가 사실 자세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관심이 없고 나중에 뭐 지적받았을 때 나중에 확인하면 사실 소용이 없고 이제 매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리스트 뉴스를 계속 관리하시면은 좋은데 실무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여기 되게 보통 가공임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전담 직원까지 하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베트남이 법이 꽤 자주 바뀌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하고 뭐 예. 같은 의견이라고 해도 세관마다 또 의견이 이게 또 다르게 상충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고. 하기 세관마다 때문에 그 지역별 지역에 지역별로. 관할 세관이라고 해서 뭐 만약에 방린에 진출하셨다 그러면은 방린 세관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예. 가깝죠. 거기에 나온 뭐 지침이 다를 수 있고 또 호치민에서 뭐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호치민 쪽 세관에서 나오는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그러면은 A냐 B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적합한 것 왜냐면은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법 개정이 뭐 이루어지는 나라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의 뭐 경제 활동이나 저희의 그 뭐 밥벌이를 건드리는 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 네. 특히 자주 바뀌고 특히 또 외국 기업들에 대한 법 같은 경우 뭐 투자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들었는데 투자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올해 뭐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뭐 법인세 몇 년 면제 그리고 네. 법인세 50% 감면 또 네. 몇 년인데 그거 이제 뭐 갑자기 중간에 바뀌어서 초기 투자했을 때 이제 아마 뭐 세이브되는 비용을 먼저 계산하시고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갑자기 바뀌어서 바뀌었어요. 이제 세금 내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고 이게 베트남은 법 개정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일당이라서 뭐 이렇게 따로 하자 그럼 하는 건가? 때법은 아닐 거고 하여튼 왜냐면은 이게 한국이하고 야당 여당 뭐 싸워야 되고 되게 자주 바뀝니다. 법 특히 뭐 외국인 음. 투자법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고 너무 예. 힘든 게 법이 예. 바뀌면은 법 자체가 이제 바뀌면 좋은데 여기 법이 되게 나뭇가지 표현하면은 나뭇가지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 하나가 바뀌어도 관세법 바뀐 그 법 하나를 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먼저 원래 관세법을 보고 거기에 뭐뭐가 바뀌었으면 또 다르게 이제 뭐 나온 제2의 관세법을 또 봐야 되고 그 제2의 관세법에서 또 뭐가 격가지로 또 바뀌었다 하면 또 제3의 관세법을 봐야 되고 좀 이런 5번 질문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네, 현재 네. 지금 운영 중인 관세법은 언제 개정된 최종으로 지금 지금 이제 많이 보시는 이제 법은 작년 2018년에 이제 시행규칙으로 나온 이제 관세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시행령이 바뀌면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5번 란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주의사항 좀 덜 말씀드렸는데 진짜 너무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입 수출할 때 신고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입할 당시에 우리는 수출할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내수 판매 목적으로 할 거냐 이게 신고하는 코드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 코드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산 보고서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정산 보고서 이제 할 때 한국은 보통 이제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서류로 잘 짜맞추면은 이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베트남이 미국 수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진짜 수불부라고 해서 물류 흐름을 봅니다. 이 물류 흐름에 따라서 이 업체가 진짜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조금 진짜 힘들고 이제 보통 가라라고 하는 가라 조정을 할 때도 이 수불부랑 굉장히 잘 맞추셔야지만 이제 덜 걸리시고요. 진짜 중간에 엉망되면은
이제 결과값도 엉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면제받았던 걸 다 토해내실 수도 있고. 이건 정직하게 일하면 문제가 없는. 근데 사실 정직하게는 절대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실무상 아무리 회사가 시스템이 좋더라도 어차피 숫자 안 맞는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제 받았다고 해도 솔직히 제조하실 때 불량 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이 꼭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불량 날 때 이제 폐기도 하고 이제 국내 뭐 어떤 기업한테 되팔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법 조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사 나올 때 이 업체가 폐기된 게 이제 꼭 있는지 없는지 보고 폐기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네, 진짜 쉽지가 않고 이 면제받았다고 해서 100% 다 면제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조금씩은 다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 EPE 그리고 뭐 제조 인가공 기업이 면제받았다고 해도 100% 프리패스, 올 프리패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 맞추기가 쉽지는 않으시고 삼성도 제가 알기로는 오디터가 거기 한 3명 붙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아마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삼성이 거기 EY랑 PwC랑 할 건데 거기는 그래도 베트남에서 그 굉장히 큰 4대 법인 중에 한 3개가 붙어 있는데도 계속 그냥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전에 직장 다녀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원래 관세사가 바로 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철강 쪽에 생산 기획 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생산 기획 때 보면은 이 셉이라고 하는 재고량하고 실물 재고가 진짜 안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 제조기업 다녀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면제 받으신 거 중에 다 100% 올프리패스는 없고 발생이 된다는 점. 토해내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발생이 된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간접 수출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베트남에서 이제 물품 팔아서 베트남으로 받는데 관세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베트남에서 물건을 팔아서 베트남 수출자, 베트남 수입자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내고 베트남에서 물품을 받거든요. 근데 호치민에서 보내고 하노이에서 받는데 관세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뭔 개소리야. 그쵸? 네. 한국 업체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 도둑놈 같은 물품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가는데 이건 내수 거래인데 관세는 국가에서 국가 간에 이제 발생하는 세금 아니냐, 왜 관세를 내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법상으로 관세를 내는 법이 존재하고요. 이거를 이제 간접 수출입 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 경우에 내는 건가요? 말씀드리면은 이제 납품 계약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하고 했어요. 이제 한국이 사실 물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한국 대기업이 아니면 한국 중소기업 1차 벤더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 그 제조법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금 계약은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했는데 요 한국 그 법인이 베트남 제조법인에 물품 납품하라. 물품 요 대기업 A로 납품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합리적일 수가 있는 세금인 것 같긴 한. 근데 물품이 내부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돈이 흘러가는 건 한국으로 가서 이렇게 돈 주고받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물품은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받는 거죠.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FCT에서 공장력이 있는 경우 그런 거랑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3자 계약으로 부르고 있고 3자 계약이면서 이제 현장 인도 수입, 현장 인도 수출. 그러니까 현장 인도라고 하는 거는 물품이 그냥 물류상으로만 보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가는데 실제 대금 거래상으로 보면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 신기하다 이거. 그때 이제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는데 저도 이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이 베트남 직원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면 한국에는 없거든요. 한국에는 간접 수출로 그냥 수출 실적만 인정받지 세금이 실질적으로 내거나 관세라고 하는 걸 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을 때 왜 이 경우에 물품은 내수 거래했는데 물품이 내수로 이동했는데 왜 내냐? 이거 저도 이제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로는 원래는 이제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거래했으면 한국에서 베트남 제조기업한테 물품을 오더를 하고 물품 베트남에서 먼저 한국으로 물품을 보낸 다음에 한국에서 사실 베트남으로 보내줘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 생략하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래 정석대로라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 관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세금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기 전에 있었던 베트남 공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베트남에서 물건 만든 거 한국으로 보냈다 한국에서 다시 가져오고 네, 보통은 사실 뭐 그냥 이론적으로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물류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물류비보다 베트남에서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물류비가 더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베트남에서 만들어도 베트남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방금 거죠. 말한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네, 최근에 사실 요 대기업이랑 거래하시는 그 한국 그 1차 벤더나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다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래로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관세가 네, 한국에서 똑같이 들어오는 관세로 적용하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MFN 세율이라고 해서 MFN 세율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율인데 MFN은 뭐의 약자인가요? Most Favor M은 모르겠습니다. MFN? MFN,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해서 뭐 우대 세율 같은 개념이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WTO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WTO 회원국이면 MFN 세율을 적용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최혜국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혜국.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그 같은 회원국이면 MFN 세율을 적용해주자 하는데 거의 다 이제 뭐 WTO에 가입 안 한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MFN 세율로 적용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Most Favored Nation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가 그럼 간접 수출입 신기하네 이거는. 시에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이 거래 구조상에 보통 한국 생각하시면 수입 신고, 수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상으로는 이런 거래 구조에서는 수출 신고를 그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 수입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지키셔가지고 벌금을 왕창 맞으시거나 사실 신고를 안 하면은 이게 밀수출, 밀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사 나왔을 때 갑자기 업체가 밀수출, 밀수입 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수출입 구매 담당자들 다 알고 있는가? 나 진짜 궁금하네 갑자기. 회사마다 그런 분들 담당자분 계시잖아요. 사실. 네. 그게 뭐 경력 있으신 분들이야 뭐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제가 이따가 송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지. 근데 보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걸 모르시면은 이건 진짜 큰일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마 처음 진출하실 때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처음 진출할 때는 사실 한국에 없던 거고 이 베트남에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물어봐봐. 최소한 이 경우에는 그 뭐 웃대모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없겠네요. 사실 그냥 법상으로 뭐 신고하고 수출 신고하고 수입 신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고는 꼭 하셔야 되고 근데 수입 신고할 때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EP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수입한다라고 하면 그땐 또 면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세금 발생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는
이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뭔가 총괄해서 보시기보다는 거래 단계를 거래 상황을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EP 기업을 내수로 보내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네. EP 기업이 요 과정을 통해서 내수로 갈 때는 또 수출 만약에 수출 목적으로 또 제조하신다고 하면 또 이제 면제라고 하는 걸 받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드려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사실은 이건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면 EP 네. 기업들 같은 경우가 내수로 판매할 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게 3자 이제 지금은 3자로 말씀드렸는데 4자 관계에 있어서도 요 간접 수출입 제도가 되고 또 FCT가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접 수출입 제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일 중요하신 거는 법상으로 신고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이 허가제가 있고, 아닌가요? 이건 신고제. 이거는 그냥 신고를 신고. 꼭 해야 된다라고 이 간접 수출입 사항에 해당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규정이 됐고 사실 이제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 뭐 관계가 좋아가지고 벌금을 적게 줄이실 수도 있겠지만 맞는 네. 거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맞는 건 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 존재한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벌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많이 받고 벌금 가지고 이제 뭐 성과금 파티를 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외투 기업 FD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 수출입이 거래가 안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 시에 이 거래에 대해서 유심히 또 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가보고 네. 있습니다. 2020년도 개정 쓰나미가 몰려온다. 네. 개정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항이 개정 예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마다 이제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노동법도 바뀌고 업체 이제 아마 외투 기업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뭐 노동법 그리고 세법이 바뀐다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세법이라고 하면 세법 안에는 수출입 세법 즉 관세법에 관련된 세법도 지금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제가 뭐 개정안이 1안, 2안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2021년부터는 뭐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다 막 이런 것도 제가 보고해서 와 이제 좀 좋아졌구나 했는데 또 이제 그때 개정안 뿐이었지 또 그게 확정된 거는 네, 삭제됐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베트남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줬더니 기대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법들이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조금 더 외국 기업들한테 호혜적인 개정인가요? 아니면은 더 좀 뭔가 기존에 어쨌든 법상으로 좀 애매모호한 것들은 많이 반영하려고 했던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하나 어쨌든 또 법이 바뀌어서 또 그에 따라 뭐 실행을 해도 거기에 따른 또 잡음이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베트남 법 같은 경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예. 질문을 해도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와이로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저도 얼핏 찾아본 건데 그 올해 9월달에 외국인 투자법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돈을 들어올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네. 이제 구매를 한다거나 뭐 주식을 산다거나 할 때 다 이제 투자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모호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여객 계좌로 지금 돈은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계좌를 써서 돈을 넣어야 된다는 게 지금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9월달부터 해서.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가 모호하다 보니 사실 법이란 게 이제 해석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건데 베트남 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예. 법을 보면 해석의 소지가 다양하고 예. 다양하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유리한 거는 이제 유리하게 사용해서 만약에 뭐
그 국가기관과 싸울 수 뭔가 네. 쟁점이 있으면 국가기관하고 싸워서 사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국가기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명확하지 진짜. 않다는 게 사실 예. 여기서 약점으로 다가올 예. 수밖에 없는 100대 0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뻔할 뻔짜의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판단하셔야 같습니다. 된다. 예. 법이 개정됐으면 여기는 영문으로도 법안을 공개를 하나요? 영문으로 법안 저도 사실 베트남어로 법을 볼 수 없고 영문으로 보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요. 이 베트남 법의 이제 해석과 영문으로 이제 나온 바꿨을 법의 해석이 참 다른 경우가 많고 의미가 다르게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직원하고 이 의미가 베트남어로 이 의미가 맞는지 정말 한 두세 번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공기관 자체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영문본도 배포를 하긴 하는. 영문본은 제가 중요한 법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법률 서비스 업체들이 그냥 그 이미 베트남의 번역을 하거나 법을 그리고 보고 그 아마 베트남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아마 회원 가입을 하면 네. 영문 버전을 볼 수 근데 있는 이제 그게 건데, 국가의 예. 의견이 아니라 그냥 그 서비스 개인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법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법을 영어로 보지만 그 영문의 해석이 다가 아니라는 거는 정말 잘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면 현지에도 그럼 이런 관세사 같은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제도는 있지만 아직 그냥 이 시험이 뭐 엄청나게 뭔가 파워가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단순히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처럼 조금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있으면 있긴 그냥 있다. 있다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베트남에서 자격증이 관이랑 부딪히는 자격증은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증에서 큰 힘이 없는 것처럼. 여기 변호사도 예. 제가 봤을 때 변호사 뭐 로펌에 몇 년 이상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변호사 사무실 낼 수 네, 있거든요. 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도 네. 그런 이 자격증에 대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관이랑 부딪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관세사가 사실 여기서는 별로 뭐 선호할 수 있는 직업인지 모르겠는 게 어쨌든 세관 공무원들이랑 부딪혀야 네. 되는 거다 보니 그 친구들이 사실은 연봉을 높게 받으려면 그 친구를 싸워서 이겨야지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네. 그렇지. 네. 근데 그런 게 있어 이제 이렇게 맞으면은 안 되는 거고. 저희 나라도 네. 옛날에 보면은 수출 수입이 허가제였던 그렇죠. 시절이 예. 있었거든요. 그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딪힐 수가 없죠. 없죠. 예. 예. 왜냐면 허가를 내줘야지 수출 사실은 수입하는 뭐 있는 그런 거 없는 입장이기 거 핑계 때문에. 삼아서 안 내주고 예. 시간 끌면은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힘이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신고제나 이제 점차 이제 기관과 싸움이 많아지고 좀 예. 공정해지면서 저희도 뭔가 힘이 생긴 거지. 아직까지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변호사들도 돈을 벌려면 사실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을 네. 하고 해야 돈을 버는 건데 사실 여기도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 해서 이제 법인 열어주고 사실 이거 컨설팅업. 한국에서 법무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변호사들이 하지도 않는 일인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뭐 이봉재 케이스도 있었고 한 것처럼 거기 이겨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결국 이제 관이라든지 네. 이런 좀 힘 있는 사람들과 붙어서는 이기기 힘드니까 좀 자격증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자격증이 뭐가 있지 베트남에서? 뭐가 있을까요? 공안 자격증. 자격증이 아니고 근데 그때 공무원 네,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직업이라 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다라는 거죠. 예. 네, 세금을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면은 저도 세금 베트남인이 돼서 저도 공무원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세금 공무원들 특히 저희 그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남충현 앞에 보면은 놀방? 아니 노래방 그 노래방도 많은데 그쪽으로는 그 앞에 보면은 거기 뭐지 꾹 퇴하노이가 있었는데 우리 집 그 앞에 퇴가 세금 네, 퇴인데 세금. 태양에 있는 쪽이 장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 그 우리 남충현 앞에 같은 그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공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그 약간 외투 관련해서 이제 그 하는 관공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잖아. 꼭 수업역하인. 아니 그 우리 옛날 집 네네. 그거 먹으면 번듯한 그거 건물 하나 하나 있잖아. 있는데, 예, 네. 거기
그래서 폴란드 그 앞에 있는 참치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횟집이 하나, 일본 일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거기 그렇게 비싸대. 거기 비싸대. 그게 그렇게 비싸대. 근데 오면 다 먹는 사람이 그렇게 다, 많대요. 네, 누군가는 거기서 그렇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한국분 한 2분이 거기 갔다가 무슨 횟집이 일식집이 이렇게 비싸냐고 안 갔는데 근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다 거기는. 하고 또 네. 여기가 와인도 곁들여 꼭 드시잖아요. 아, 술을 꼭 곁들여 드시더라고요. 와인을 또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잖아요. 네. 한 사람도 한 병씩 이렇게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준비된 질문은 네. 마무리됐고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또? 그전에? 궁금한 거는 참 많은데 네. 궁금한 거를 해결하려면 1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또 신뢰해야 되는 것 같고 네. 혹시 대표적으로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질문하고 마치십시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이전 가격 이런 것도 요즘에 어떻게 TP요? 네, 그게 지금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쯤 어디 세미나를 가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네. 그냥 단순히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TP 즉 이전 가격으로 문제가 네. 많은 게 옛날에는 그냥 한 나라의 기업에서 한 나라에서만 장사했다면 사실 요즘 글로벌 시대이고 그리고 어쨌든 본사와 이제 뭐 각 뭐 해외 법인들 간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 가격은 뭐 논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그 이전 가격으로도 싸우고 있고 아마 베트남에서도 물론 이제 외투 기업이라고 하면 이 이전 가격에 대한 이슈는 반드시 있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 여기 이전 가격 산정하는 게 좀 공정성이 거의 없고 베트남 쪽에서 제시한 뭔가 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저 돈을 걷어야 되니 집에서도 사실은 뭐 좀 그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한테 네. 호의적으로 얘기할 것 같지 않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아까도 뭐 2020년 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드는 게 아마 이제 좀 쪼이지 않을까. 아마 네, 더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아마 오픈하는 것처럼 네. 이게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마도. 어쨌든 베트남 정부가 세수가 참 없지 않습니까? 없죠. 공무원들이 부자지 네. 정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좀뭐 많이 이제 조금 더 업체분 특히 외투 기업 상대로 많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바뀌지 않겠냐. 점점 더 생각이 사실 이제 뭐 베트남 정부도 대충 느낌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얼추 들어온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보면 이제 뭐 IT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더 좀 뭐랄까요, 좀 호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조라든지 이런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이제 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이제는 사실 이제 여기도 15년도 14년부터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이제 외국 기업들 많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5년 정도 뿌리를 박았으면 도망을 못 가고. 하고 제일 검사해서 돈 많이 나오는 데가 외투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수를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업군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외투 기업이 이런 이전 가격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본사에 송금해야 되는 돈들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외투 기업도 심사 많이 나오듯이 베트남에서도 우선 검사 상대를 뭐 돈 조금 덜 버는 베트남 기업보다 그렇죠, 아마 아무래도. 돈 많이 나오는 한국 기업, 기업들. 뭐 일본 기업, 중국 기업 이런 외투 기업들 상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질문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 관계 없는 건데 네. 한배 FTA랑 한아세안 FTA랑 어떻게 다르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한 배는 한국 베트남 간 네네. FTA고 한국 아세안은 한국 아세안 회원국 간의 FTA거든요. 네. 그래서 아세안 회원국이라고 하면 베트남 포함해가지고 이제 10개국인데 이 한국하고 아세안 회원국하고 할 때 FTA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근데 한배 FTA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베트남 간에만 FTA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한배 FTA가 아세안 FTA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가요, 항상? 왜냐면 다이다이로 하는 게 조건이 좋을 수밖에 없기 조건이 때문에. 좋고 만약에 여러 명 모이면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아세안 FTA 조항을 택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뭐 업체마다 이제 뭐 한 배가 좋을 때도 있고 한 아세안이 좋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율을 만약에 5% 적용하는 거라고 하면 더 낮게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한 배 같은 경우에 0%,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2% 세금 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0% 세금 안 내는 쪽으로 택하지 2% 내는 거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요. 뭐. 보통 양자간 합의가 사실은 더 네. 좋죠. 왜냐하면 그 조약국들도 조약국들이지만 사실 양자간에 좀 더 뭐 친밀한 관계가 있고 하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세안보다 조건이 안 좋은 걸로 둘이서 맺는데 네. 할 이유는 사실 뭐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또 예를 들어 지금 아세안 회원국 중에 싱가포르가 있는데 싱가포르가 보통 그 법인들이 요 거점으로 물류 거점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류 운영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거기에 이제 일정 수량 떼서 베트남으로 보내거나 태국도 보내거나 뭐 이럴 때는 한 아세안이 또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진짜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 EU FTA는 어떻게? 궁금했어요. 베트남 EU FTA는 사실 7월, 8월 기사 이후로 전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 건너갔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MOIT 즉 이제 한국의 산업무역부랑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냥 19년 말 아니면 20년 초에 될 거다. 요거까지만 오픈을 하고 있지 그 외에 이제 디테일한 거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제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19년 말 그리고 20년 초에만 발효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19년 말은 끝났고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쪽도 크리스마스 쉬어야 되니까 하진 않을 거니까. 네. 또 FTA 발효된다고 해서 이제 사실 FTA 발효되면 그 베트남 내 이제 관련 법규도 바꿔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뭐 FTA 발효되고 나서 바로 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실제 실무적인 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시간 1시간 20분 넘어가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좀 더 있어서 하나만 더. 네네. 그 TPP가 물 건너 가서 베트남 손해를 많이 봤나요? TPP가 원래는 미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CPTPP라고 해서 올 1월 14일 정도에 발효가 됐거든요. 베트남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만 그 베트남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군인 뭐 새우 수출이라든지 섬유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이 있고 캐나다나 뭐 멕시코 쪽 진출하시는 업체라고 하면은 아직은 CPTPP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혜택이 있죠. 하고 최근에 이제 또 RCEP이라고 해가지고 또 RCEP, RCEP로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더 큰 회원국으로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회원국 즉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이제 뭐 혜택이 엄청나기보다는 조금 형식적으로 느낌 아니까 뭐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같이 우리 동맹 맺었으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냥 제스처일 뿐인 거죠. TPP에서 미국이 빠진 그 CPTPP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은 뭐 안 좋은 쪽이 좀 큰 건가요? 섬유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미중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이제 미국이 빠지면 미국 만약에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나가는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타격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미중 무역 분쟁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도 지금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견해를 짧게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 저도 이제 신문으로 봤는데 하도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원산지 세탁을 참 많이 베트남에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경고를 주었죠. 베트남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뭐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정부에서도 깨갱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원산지를 담당하고 있는 VCCI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그 CO 발급하시는 소장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다. 이 원산지 세탁 다 일일이 확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감시는 계속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원산지 세탁에 대한 근절은 베트남에서 뭔가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단순히 원산지 세탁해서 나간다고 하면 좀 리스크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베트남 위치는 안 좋은 쪽이다. 수출로 봐서는 좋죠. 수출로 봐서는 사실 중국산 대신에 베트남산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규제는 조금 더 빡빡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출은 사실 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네, 단지 뭐 과정이 복잡한 거지 사실은 중국산을 뭐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베트남산 같은 네. 경우는 뭐 방법을 찾기에 따라서 수출이 가능한 거다 보니 네. 그냥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약간 제가 1년 전 방송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제 네, 방송을. 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연초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그 어떻게 미국한테 계기는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년을 끌어다 오고 지금 뭐랄까요 네. 지금 중국이 절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절대 때문에 굽히지 않는 스탠스를 보이는 거 보고 이게 그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이게 질 수 있구나 일당 독재한테. 일당 독재가 예전에 미국한테 많이 무너졌잖아요. 저기 네. 뭐 중남미에 있던 뭐 베네수엘라니 다 무너진 게 걔들은 힘이 없어만 무너졌구나. 야 중국 정도 되는 사이즈는 이게 좀 이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하고 대선 이후에 정세가 100% 뒤바뀔 수도 있다라 생각해 버리면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공산 국가가 무섭다. 이게 또 좀 무섭더라고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중국 좀 더 사이즈가 되니까 이제 사실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이제 모르겠고 트럼프 아저씨는 이제 1년 있으면 가는 거고 자기는 30년 더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좀 일단 오늘 방송 되게 길게 찍었네요. 제가 사자 들어가신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앞으로도 궁금한 것도 많은데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심시간도 됐고 사실은 오전부터 시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지금.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지금까지 나와서 방송 출연해주신 우리 김 여사님께 감사드리고 네. 이 관세자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마디. 아마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나실 거고 절망도 하시겠지만 그냥 버티시면 되시고 그냥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 계절이 바뀐지 모르고 그때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 여러분들께 또 한마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힘내십시오. 근데 무조건 뭐 관세를 안 내거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네. 맞죠. 다만 잘 회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 필요하실 때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맞죠. 장난입니다. 뭐 죽음이랑 세금이랑 그렇죠. 뭐 마이클 조던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마이클 조던 왜 들어가 거기? 그 옛날에 뭐 그런 광고 멘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전에. 네, 지금까지 나와주신 우리 관세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뭐 그 지인분들께라든가 뭐 인사나 뭐 네. 그런 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 차 방송은 굉장히 길었는데 이 긴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어쨌든 힘든 이 시국에 다 이제 뭐 경제 활동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냥 힘내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조만간 우리 김 여사님께서 뭐 베트남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책도 출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책은 언제 나와요? 책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게 출판 목적으로 하면 또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에 글처럼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이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책을 낼 건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년 아마 중순 때 이제 이 개정된 법들을 조금 보고 좀 더 다듬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나오면은 나올 때 또 맞춰서 방송으로 광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광고해드리는 걸로 네, 약속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책은 방송 쓰시는 게 좋은 게 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의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약간 낮게 봐. 그런가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값은 비싸게 받으시고 25,000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네. 생각 들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아, 오늘- 후원과 사랑 간만에 방송은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